쿵 하는 둔탁한 굉음과 함께 등 뒤에서 육중한 대문이 닫히자 서유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온 듯한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천운상단의 앞마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기이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밤바람에 스치며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산에는 횃불 하나 없이 오로지 달빛에 의지한 채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은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듯했다. 사내는 서윤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눈짓으로 훑더니 낮고 쉰 목소리로 첫 번째 경고를 던졌다.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너는 더 이상 바깥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살고 싶다면 명심해라. 해가 지고 나면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설령 내 아비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서유는 침을 꼴깍 삼키며 사내의 말을 되새겼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단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판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이곳 천운상단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된 것은 불과 사흘 전 늦가을에 찬 서리가 내리던 날의 비극 때문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붓을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평생을 글공부에만 매진하다. 결국 이름 모를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서유는 삭바느질과 허들의 실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을 댔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깊어졌고 뱉어내는 피의 양은 늘어만 갔다. 그러던 중 마을의 고리대금업자인 박영감이 들이닥쳐 밀린 빚을 독촉하며 집안의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을 때 서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박영감은 늙고 병든 아버지를 거적대기 취급하며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기세였고 아버지는 치욕스러움에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서윤의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기가 서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윤은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대신 꼿꼿이 허리를 펴고 박영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빚을 갚겠습니다. 다만 제 몸을 담보로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제하고도 아버지께서 새해 동안 드실 약재를 구할 돈을 더 쳐주십시오. 박영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서유는 한치에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압니다. 천운상단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방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셈이 빠르고 눈치 빠른 아이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그곳에 중개해 주십시오. 영감님께서 저를 노비시장에 넘기는 것보다 천운상단의 소개비 명목으로 넘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문을 남길 것입니다. 박영감은 서윤에 당돌하면서도 이리처럼 번뜩이는 눈빛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고 샘판을 굴려본 뒤 그녀의 제안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서유는 자신의 몸값을 직접 흥정하여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고 약값을 마련한 뒤 스스로 노비의 길을 선택했다. 떠나던 날 아침 아버지는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님, 저는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가는 것입니다.
천운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으뜸 가는 거상이니 그곳에서 장사를 배워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옥체만 보존하고 계십시오. 그녀는 돌아선 등 뒤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입안 가득 퍼지는 비릿한 피 맛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아 금의 환향하겠다는 독한 맹세였다. 다시 현재 천운상단의 붉은 대문 안으로 들어선 서유는 안내하는 사내의 뒤를 따라 미로처럼 얽힌 회랑을 걸어가며 주위를 살폈다.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켜진 등불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기이한 것은 그들 중 누구 하나 발소리를 크게 내거나 잡담을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서유는 숨 막히는 규율과 공포를 읽어낼 수 있었다. 화려한 기와와 윤기 흐르는 대들 보는 이곳이 얼마나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지 보여주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사내는 상단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허름한 행랑채 앞에 멈춰 서서 턱짓으로 방을 가리켰다. 여기가 네가 머물 곳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최 행수님을 찾아뵙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밤에는 방 밖으로 나올 생각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다볼 생각도 하지 마라.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서유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사람 하나가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짐을 풀기도 전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왔고 어디선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서유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이곳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는 말은 단순히 귀신이나 미신을 뜻하는 것이 아닐 터였다. 그것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함구하고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생존 법칙일 것이라 그녀는 추측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고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쇠가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억눌린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사내의 경고가 귓게 맴돌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귀를 막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납작 엎드려 숨죽여야 할 때다. 그녀는 품속에 고이 간직한 아버지의 낡은 붓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붓대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떨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이 붓은 아버지가 글을 쓸 때 사용하던 것으로 서윤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고향의 흔적이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매개체였다. 날이 밝아오자 상단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찼다. 짐수레가 구르는 소리, 상인들의 고함 소리, 물건을 나르는 일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어젯밤의 기괴한 정적을 말끔히 씻어냈다. 서유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비단 옷을 입은 거상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활기 속에서도 서유는 사람들의 눈빛에 서린 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기를 꺼려했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서유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초의 행수가 있다는 본체 쪽으로 향했다. 지나가는 하인에게 길을 물었지만 그는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힐끔 쳐다보고는 쟁얼음으로 사라져 버렸다. 본차의 마당에 들어서자 널찍한 대청마루에 앉아 장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그가 바로 최행수인 듯했다. 그는 서윤이 마당에 들어서서 인사를 올릴 때까지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붓을 놀리다가 한참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쏘아 보았다. 내년이 어제 들어온 그 계집이냐, 제 발로 몸값을 흥정하고 들어왔다는 당돌한 것. 그의 말투에는 조소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윤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서윤이라 하옵니다. 어떠한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행수는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탁 덮었다. 성심이라 이곳에서 성심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손발과 입을 다물 줄 아는 번거리 같은 처신만이 필요할 뿐이지. 최행수는 하인을 시켜 서윤에게 허름한 작업복을 던져주며 상단 뒤편에 있는 창고 정리를 명했다. 그곳에 쌓인 짐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썩은 것은 골라내라.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끝내지 못하면 밥은 없을 줄 알아라. 창고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고 수년 동안 방치된 듯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서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며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단순한 육체 노동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짐을 분류하면서 상단이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포장지에 적힌 날짜와 출처 등을 꼼꼼히 살피며 머릿속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상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점심 나절이 지나고 배가 등가죽에 붙을 만큼 허기가 졌지만 누구도 서윤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그녀는 수도기에서 물로 배를 채우며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그때 짐더미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봄긴 부적이 붙어 있었고 묘한 냄새가 풍겨왔다. 호기심에 이끌린 서윤이 조심스럽게 상자에 손을 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손대지 마라. 낯선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낡은 무명옷을 입은 꼽추 노인이 빗자루를 든 채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 시선만은 정확하게 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상단의 그림자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노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다시 마당을 쓸며 멀어졌다. 서윤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상자에서 손을 떼었지만 그 상자가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서윤은 겨우 창고 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배어 나왔다. 최행수가 와서 대충 훑어보더니 흡족하지 않은 표정으로 혀를 찼다. 제법 손이 빠르군. 하지만 내일은 더 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밥이나 먹고 일찍 처박혀 자거라. 하인 식당에서 받은 밥은 식은 보리밥 덩어리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서윤에게는 꿀맛과도 같았다. 밥을 입에 넣으며 그녀는 창고에서 본 상자와 노인의 말, 그리고 최행수의 태도를 곱씹어 보았다.
이곳 천운 상단에는 겉으로 드러난 부와 명예 뒤에 썩은 내 진동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비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서유는 다시 좁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보아도 못 본 척해라. 이 금기들은 단순히 규율을 넘어서 누군가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약값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살아서 나가려면,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이 어둠 속에 숨겨진 규칙을 파헤치고 그것을 이용해야만 했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밖에서는 다시 밤바람 소리가 흉흉하게 들려왔지만 어제와 달리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크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사람의 웃음소리라기엔 너무나 기괴하고 낮은 소리. 서유는 숨을 멈췄다.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것이 서윤을 향한 비웃음인지 아니면 다가올 운명에 대한 예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내일은 반드시 상단의 장부 흐름을 파악해 보리라 다짐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천운 상단의 아침은 달개 울음소리가 아닌 무거운 짐술의 바퀴가 진흙 바닥을 지시기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서유는 뼈마디가 시려오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비벼대야 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 올랐고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쉴 틈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일꾼들은 마치 입이 꿰매진 인형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할 뿐 누구 하나 서윤에게 눈길을 주거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물장구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이곳은 활기 넘치는 시장통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기할 정도로 적막한 침묵의 도시였다. 서유는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이 지독한 침묵이 상단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최행수는 서윤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며칠 전 그녀가 창고 정리를 하며 물품 분류 체계를 몰래 눈여겨보던 것을 눈치챈 후로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그를 안다는 사실을 불쾌해하며 일부러 가장 더럽고 험한 일을 골라 맡겼다. 내년이 붓 좀 잡을 줄 안다고 해서 이곳에서 대우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손은 먹을 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똥 오줌을 퍼 나르는 데 써야 마땅하다. 최행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뒷간 청소와 거름 나르는 일을 서윤에게 떠넘겼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오물을 퍼날랐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최행수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고 서윤은 그가 단순히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 속에 담긴 읽어내는 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서윤의 눈과 귀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뒷간을 오가며 상단의 담장 너머로 오가는 은밀한 대화들을 엿들었고 빨래터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염료의 농도를 보며 이번 달 비단 거래량이 예년보다 줄었음을 짐작했다. 상단의 중심부인 본체에서는 매일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정체불명의 손님들이 가마를 타고 드나들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그들을 맞이하는 상단주와 행수들의 태도는
지나치게 깍듯했다. 서유는 그들이 단순한 거상이 아니라 조정의 고위 관리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곳의 두 번째 불문율. 보아도 말하지 말고 들어도 옮기지 말라는 규칙이 공기처럼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말린 약재를 포장하는 작업을 돕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옆에서 일하던 개똥이라 불리는 어린 식모가 실수로 귀한 산삼 한 뿌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밟고 말았다. 으깨진 산삼 조각을 보며 개똥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만약 초의 행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개똥이는 단순히 매질로 끝나지 않고 쫓겨나거나 더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했다. 개똥이는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윤을 쳐다보며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손짓으로 애원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려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으깨진 산삼 조각을 슬쩍 자신의 치마폭으로 가려주었고 개똥이가 재빨리 그것을 수습하여 흔적을 없애는 동안 망을 보듯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이곳의 침묵은 단순히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의 방패이자 동시에 상단의 치부와 비리를 덮어주는 거대한 공범 의식이었다. 모두가 침묵함으로써 상단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희생이나 불법은 어둠 속에 묻히는 구조였다. 개똥이는 일이 마무리되자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만 서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다. 그저 겁에 질린 눈빛으로 서윤을 한번 바라보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곳, 감사의 인사조차 사치스러운 이곳의 현실에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삼켰다. 최행수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번에는 창고 재고 조사 때 수량이 맞지 않는다며 서윤을 도둑으로 몰아쓰려 했다. 내년이 들어온 뒤로 비단 한 필이 사라졌다. 쥐새끼처럼 몰래 빼돌려 작물 아비에게 넘긴 게 아니냐. 최행수는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의 뺨을 후려칠 기세로 손을 치켜들었다. 서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행수 어르신, 소인이 감히 어찌 그런 대담한 짓을 벌이겠습니까? 다만 어제 낮에 진상용 물품을 싣고 온 마차 중 하나가 바퀴가 빠져 수리하느라 창고 뒷문 쪽에 잠시 정차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수레에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닌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행수를 향했다. 최행수는 서윤의 대답에 흠칫 놀랐다. 창고 뒷문 쪽 일은 그가 관리하던 구역이었고 마차 사고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동선을 꿰뚫고 있다는 뜻이었다. 주위의 하인들도 수근대기 시작하자 최행수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내렸던 손을 거두었다. 흥, 말대꾸는 청산유수구나. 당장 가서 확인해 보거라. 만약 내 말이 틀리면 그 혓바닥을 뽑아버릴 테다. 결국 비단은 서윤의 말대로 다른 창고의 잡동산이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최행수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렸지만 서윤의 명석함과 관찰력 앞에서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서윤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굴러들어 온 돌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명나라 상인들이 방문하기로 한 날, 상단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최행수는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연회 준비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술상에 올릴 최고급 청주가 담긴 항아리가 깨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누군가의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연회 시작까지 불과 2시경 4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행수는 격분하여 담당 하인들을 매질하며 범인을 색출하려 했지만 깨진 항아리 앞에서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다. 서유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상단의 신용에 큰 흠집이 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최행수에게 말을 건넸다. 행수님, 소인에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최행수는 매질을 멈추고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서윤을 노려보았다. 내년이 감히 어디라고 나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서유는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근처에 월향루라는 기방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 빛 대신 받아둔 오래된 청주가 창고에 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상단의 술보다는 못하겠으나 향이 깊고 맛이 부드러워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서윤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약값을 구하러 다닐 때 월향루 뒷골목에서 주워들은 정보였다. 최행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달리 뾰족한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는 거칠게 손을 저었다. 실패하면 내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썩 꺼져라. 서유는 겉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서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월향루까지는 10리 길이었고 시간은 촉박했다. 그녀는 흙탕물이 튀어 치마가 엉망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들어온 이곳에서 허무하게 버려질 수는 없었다. 월향루에 도착한 서유는 기생들의 비웃음과 문지기의 홀대를 뚫고 겨우 주인과 담판을 지었다. 그녀가 제시한 것은 돈이 아니라 천운상단과의 향후 거래 우선권에 대한 언질이었다. 비록 노비 신분이지만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배에게 눌린 주인은 결국 술독을 내주었다. 서유는 술독을 수레에 싣고 다시 상단으로 향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수레를 밀었다.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 서유는 간신히 술을 대령할 수 있었다. 명나라 상인들은 술맛을 보고 흡족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상단주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행수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졌다. 안도감과 동시에 서윤에 대한 질투와 위기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연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두가 휴식을 취할 때 서윤은 구석진 부엌 한켠에서 남은 누룽지를 씹으며 쓰린 속을 달랬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상단주였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서윤을 내려다보며 낮게 물었다. 네가 서윤이냐 월향루 주인에게 거래권을 운운했다지. 서윤은 화들짝 놀라 바닥에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만. 상단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상단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방자하지만 영리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혀는 칼보다 무섭다.
네가 뱉은 말은 언젠가 너를 뵈러 돌아올 것이다. 상단주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칭찬인지 경고인지 모를 그 말 속에서 서유는 상단주 역시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방으로 돌아온 서유는 피로에 지쳐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릿속은 더욱 맑아졌다. 오늘 밤 그녀는 침묵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그것이 통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최행수의 견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상단주의 시험대에도 오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자리에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와 있었다. 뒷간 청소가 아닌 장부 보관실의 청소였다. 표면적으로는 더 편한 일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그것이 덧침을 직감했다. 장부 보관실은 상단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잠든 곳이자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화약고였다. 최행수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서윤에게 열쇠를 건넸다. 잘해보거라.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땐 정말 끝이다. 열쇠를 받아든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것은 기회이자 위기였다. 그녀는 보관실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묵은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섞인 그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다. 서유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책장에 꽂힌 장부들을 훑고 있었다. 침묵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그녀는 금지된 문자를 해독하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장부 보관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수십 년 묵은 종이 냄새와 은은한 먹향이 뒤섞여 코끝을 스쳤고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 속에서 먼지들이 부유하고 있었다. 서유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바닥을 쓸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벽면 가득 꽂혀 있는 서책들에 쏠려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천운상단이 조선 팔도를 넘어 명나라와 외국을 오가며 쌓아 올린 금자탑의 설계도이자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유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어깨 너머로 장부의 표제들을 훑어보았다. 인삼 거래 내역, 비단 수급 대장, 은고의 출납부. 그 중에서도 유독 손때가 많이 묻고 표지가 낡은 붉은색 장부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명나라와의 인삼 독점 거래를 기록한 상단의 심장과도 같은 장부였다. 최행수는 서윤에게 보관실 청소를 맡기면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수시로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곤 했다. 딴짓하다 걸리면 손목을 자를 것이다. 그의 서슬퍼런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여 장부를 펼쳐보곤 했다. 숫자의 나열은 마치 암호처럼 복잡했지만 어릴 적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산술과 타고난 비상한 기억력이 빛을 발했다. 서유는 장부 속의 숫자들이 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입고된 인삼의 수량과 출고된 수량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착오나 자연적인 감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인 누군가의 의도된 도둑질의 흔적이었다. 사건은 명나라 사신단과의 대규모 거래를 사흘 앞둔 날 밤에 터졌다. 상단 전체가 야근을 불사하며 물품 검수에 매달려 있던 시각, 장부 보관실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을 때 그곳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윤과
그녀 앞에 찢겨진 채 흩날리는 붉은 장부 조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횃불을 든 채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 최행수가 서 있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년이 감히 상단의 보물인 인삼장부를 훼손해 내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예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앨 뻔했구나. 최행수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밤 하늘을 갈랐고 상단주는 물론 모든 일꾼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유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억울함이 가득 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상황은 명백히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행수의 주장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부정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 혹은 상단의 앙심을 품고 중요한 거래 장부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몰아세웠다. 이 계집이 며칠 전부터 장부실을 기웃거리더니 기어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명나라와의 거래를 망치려는 간자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에 꽂혔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쏟아졌고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멍석마리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최행수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비릿한 탐욕과 안도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횡령의 증거가 담긴 페이지를 찢어 없애고 그 죄를 서윤에게 뒤집어 씌워 일거양득을 노린 것이었다. 상단주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윤아, 네가 정녕 이 장부를 찢었느냐? 상단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태산과도 같았다. 서윤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어 상단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다.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녀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리며 입을 열었다. 상단주 어르신, 소인은 결코 장부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우려 했을 뿐입니다. 하오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초의 행수를 곁눈질했다. 초의 행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오나 찢겨진 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제 머릿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복원해 보이겠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수천 건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그것도 며칠 청소하며 곁눈질로 본 노비가 복원하겠다는 말은 허무맹랑하게 들렸다. 최행수는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거짓말 당장 죽음을 면해보려고 요설을 늘어놓는구나. 저 혓바닥을 당장 뽑아라. 하지만 상단주는 손을 들어 최행수를 제지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복원이라. 만약 네가 단 하나의 숫자라도 틀린다면 그때는 네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매달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서유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복원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고에 있는 실물 인삼의 무게를 다시 달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최행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날 밤 서유는 붓을 들고 백지 앞에 앉았다. 주위에는 감시하는 무사들이 서슬 퍼런 칼을 차고 서 있었고 상단주와 최행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기억력에 의존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서유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 보았던 숫자들의 잔상을 떠올렸다. 먹을 듬뿍 찍은 부시종이 위를 춤추듯 미끄러져 나갔다. 을해년 10월 초 3일, 개성 인삼 300 근 입고, 동월 초 5일, 명나라 사신 접대용 50근 출고.
그녀의 손끝에서 사라졌던 기록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다. 단순히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의 날씨, 담당했던 마부의 이름, 그리고 당시 최행수가 장부에 남긴 특유의 필체까지 흉내내며 완벽에 가깝게 장부를 재현해내고 있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고 최행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서윤의 진짜 방역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적어 내려가던 중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여기까지가 장부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하오나 상단주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짐짓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장부상으로는 현재 창고에 남아 있어야 할 인삼이 700근이어야 합니다. 허나 제가 며칠 전 창고 정리를 하며 어림잡아 본 부피와 무게는, 그리고 짐술의 바퀴가 지늘게 파고든 깊이로 추산해 본 무게는 기껏해야 500근 남짓이었습니다. 200근이라는 막대한 양이 장부에는 있으나 창고에는 없는 것입니다. 서윤의 지적은 전곡을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찢어진 장부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장부 자체가 조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조작된 장부와 실물 사이의 괴리를 증명해 보인 것이다. 최행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디서 낭설을 퍼뜨리느냐. 내 눈대중이 저울보다 정확하다는 말이냐. 그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상단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단주는 조용히 손짓하여 창고지기들을 불렀다. 당장 인삼 창고를 열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한 양의 오차도 없이 무게를 달아 보고하라. 상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지고 수십 명의 일꾼들이 창고로 달려갔다. 서윤은 붓을 내려놓고 가만히 무릎을 꿇은 채 결과를 기다렸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상단을 지배하는 세 번째 숨겨진 규칙을 깨달았다. 이익은 장부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신뢰에서 나온다. 최행수는 숫자를 조작하여 이익을 취하려 했지만 서유는 그 숫자의 허상을 꿰뚫고 진실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창고지기가 헐레벌떡 뛰어와 상단주 앞에 엎드렸다. 상단주 어르신, 인삼의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197근이 부족합니다. 그 순간 초의 행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200근에 가까운 최고급 인삼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단의 기둥 뿌리가 흔들릴 만한 대형 사고였다. 상단주는 천천히 초의 행수에게 다가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초의 행수. 네가 직접 관리하던 창고가 아니더냐. 이 많은 인삼이 발이 달려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최행수는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서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소인이 아까 장부를 복원하며 한 가지 더 기억난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보관실 전체를 울릴 만큼 명징했다. 찢겨진 페이지 귀퉁이에 아주 작게 동네상인 박씨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들어온 물건 중 일부가 정식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아닐까 사료되옵니다. 이것은 서윤의 추리이자 도박이었다. 며칠 전 초의 행수가 뒷문에서 은밀히 만나던 자의 보찜에 새겨진 문양을 기억해낸 것이다. 최 행수는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 자체가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상단주는 즉시
호위무사들에게 명했다. 최행수를 포박하여 하옥하라.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동네 상인 박 씨를 잡아들여라. 끌려가는 초의 행수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보관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상단주는 묵묵히 서윤이 복원한 장부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분노, 허탈함,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여종에 대한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너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다. 너는 흐름을 읽을 줄 아는구나. 물건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는지를 꿰뚫어 보았다. 상단주는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것은 주인이 노비에게 내리는 치하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표식이었다. 오늘 밤 너는 상단을 구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너무 밝은 빛은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드는 법. 네 재주가 너를 살리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너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끌 수도 있다. 서유는 상단주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은 끝이 아님을 알았다. 최행수는 꼬리에 불과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몸통이 있을지 모르고 상단 내에는 최행수의 파벌들이 여전히 숨죽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서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가진 지혜가 칼보다 강하고 돈보다 귀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보관실을 나오는 서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했다. 밤하늘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달빛 아래 서윤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나가며 마치 거상의 모습처럼 당당하게 일렁였다. 이제 그녀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판을 흔드는 선수로서 무대 위에 오른 것이다. 숙소로 돌아온 서유는 아버지의 붓을 꺼내 손에 쥐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감각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찢겨진 장부를 복원하며 깨달았던 숫자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최행수가 빼돌린 인삼은 어디로 갔을까? 동네 상인 박 씨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서유는 알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상단주는 자신을 불러 더 큰 시험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자유와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다짐했다. 이 상단의 모든 규칙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마침내 그 규칙을 지배하는 자리에 오르겠노라고. 동이 트기도 전 천운 상단의 중앙 마당에는 무겁고 둔탁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뚱, 퉁, 퉁. 사람들의 심장 박동을 강제로 맞추려는 듯한 그 소리는 상단의 중대사를 알리는 신호이자 죄인을 단죄하는 심판의 서곡이었다. 상단의 모든 식솔들이 마당으로 집결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중앙에는 높이 솟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단상 위에는 상단주가 호랑이 가죽이 덮인 의자에 앉아 서슬퍼런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라줄에 묶인 최행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나 죄인의 신부님에도 최행수의 고개는 뻣뻣하게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체념보다는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믿는 자의 오만함이었다. 그 맞은편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 서윤이 서 있었다. 낡고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그녀는 거대한 거상들의 위세에 눌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새벽별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상단주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최행수, 너는 상단의 신성한 장부를 조작하고 물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윤이 복원한 장부와 창고의 실사가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상단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위험이 있었다. 최행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상단주 어르신 억울하옵니다. 저 계집의 요설에 넘어가 십수년을 상단에 바친 저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창고에 인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횡령이 아니라 지난 여름 장마철에 습기를 먹어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상단의 명예에 누가 될까 두려워 장부에 폐기라 적지 못하고 훗날 채워 넣으려 잠시 묵혀둔 것뿐입니다. 그의 변명은 청산유수였다. 주위의 행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인삼은 습기에 취약하니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듯했다. 초의 행수는 기세를 몰아 서윤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저 계집을 보십시오. 빚쟁이 아비 밑에서 자란 천한 것이 어찌 상단의 깊은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필시 경쟁 상단에서 심어놓은 첩자가 우리를 이간질하려 장부 내용을 교묘히 왜곡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첩자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적대적으로 변했고 서윤을 향한 의심의 화살이 쏟아졌다. 서윤은 등 뒤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최행수는 역시 노련했다. 증거가 없는 틈을 타 충성심과 실수라는 명분 뒤로 숨고 상대방의 출신 성분을 공격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 상단주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최행수의 말대로 썩은 인삼을 폐기한 것이라면 네가 복원한 장부의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것이 설명된다. 이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느냐?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이 바로 승부처였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난 여름 장마철에 인삼이 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오나 제가 복원한 장부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일기장 리치장을 기억하십니까? 서윤의 물음에 최행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전운상단은 날씨에 민감하여 매일의 날씨를 기록해 둡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여름, 특히 인삼이 입고된 시기 전후로는 유례없는 가뭄이 들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헌데 어찌 습기로 인삼이 썩는단 말입니까? 서윤의 논리적인 반박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거짓말이 탄로난 초의 행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다시 고함을 쳤다. 날씨가 맑아도 창고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올 수 있는 법이다. 내년이 감히 창고 관리의 이치를 아느냐.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100번 양보하여 인삼이 썩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썩은 인삼을 내다 버린 기록이나 혹은 그것을 처리한 인부들의 증언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썩은 인삼 200, 그는 그 부피와 냄새가 엄청나서 몰래 버릴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군중 속에 섞여 있던 꼽추 노인, 바로 첫날 창고에서 만났던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기 상단의 모든 쓰레기와 오물을 처리하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 지난 여름 썩은 인삼 무더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꼽추 노인에게 쏠렸다. 노인은 짐짓 놀란 척 하더니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평생 이 상단에서 똥오줌을 퍼날랐지만 귀한 인삼 썩은 내가 진동했다면 모를 리가 없지.
지난 여름엔 그런 거 없었어. 오히려 노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어 상단주 쪽으로 던졌다. 이것이 그 증거요. 호위무사가 종이를 주어 상단주에게 바쳤다. 그것은 놀랍게도 동네 상인 박씨라는 인장이 찍힌 인수증이었다. 날짜는 초의 행수가 인삼을 빼돌린 바로 그날이었다. 최 행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저런 위조 문서를. 그는 발악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단주는 인수증을 꼼꼼히 살피더니 종이를 구겨 초의 행수의 얼굴에 던졌다. 내 놈의 필체와 인장이 분명하구나. 동네 상인 박 씨에게 인삼 200근을 넘기고 받은 어음이라.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뒷구멍으로 이속을 챙겨. 상단주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관복을 벗기고 주리를 틀어라. 공범이 누구인지, 빼돌린 돈은 어디에 숨겼는지 낱낱이 토해내게 하라. 형틀이 마련되고 최의 행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서윤은 그 끔찍한 광경을 참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잔혹한 처벌이 상단이 유지되는 방식, 즉 상단을 속인 자는 용서치 않는다는 네 번째 규칙의 실현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최행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동네 상인 박 씨와 결탁하여 수년간 물품을 빼돌렸으며 그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첩을 두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의 추악한 욕망이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신문이 끝나고 초의 행수가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나간 뒤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상단주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그림자가 서윤을 덮쳤다. 주변의 거상들과 행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상단주는 서윤의 앞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들어라. 서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상단주의 눈과 마주쳤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신뢰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오는 오늘 단순히 도둑을 잡은 것이 아니다. 너는 썩어가는 상단의 환부를 도려내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웠다. 상단주는 허리춤에서 옥으로 만든 패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그것은 상단의 정식 구성원, 그것도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신분패였다. 이것을 받아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내 직속으로 일하며 상단의 장부와 감찰을 맡아라. 주위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노비 신분으로 들어온 계집아이에게 감찰권이라니.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면서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팔려왔던 소녀, 밤마다 숨죽여 울며 붓을 쥐었던 소녀가 이제는 거상들의 세계에 당당히 발을 딛게 된 것이다.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큰 절을 올렸다. 망극하옵니다. 상단주 어르신의 은혜, 목숨을 다해 갚겠습니다. 상단주는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나라.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능력으로 네 자리를 쟁취한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지위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거세지는 법.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독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의 조언은 뼈가 있는 말이었다. 초의 행수는 제거되었지만
그 빈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하이에나들이 서윤을 주시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라는 무기가 있었으니까. 상단주가 떠나고 조회가 파하자 사람들은 서윤에게 다가와 아첨 섞인 인사를 건네거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벌레 보듯 하던 이들이었다. 개똥이가 울면서 달려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아니, 행수님, 정말 다행이야. 난 네가 죽는 줄만 알았어. 서윤은 개똥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나는 괜찮다. 그러니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날 오후 서윤은 최행수가 머물던 집무실을 정리하라는 명을 받았다. 화려한 가구와 비단으로 치장된 반기였지만 탐욕의 냄새가 배어 있는 듯했다. 서윤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 위에 놓인 장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상단주의 병세가 날로 깊어가니 후계 구도가 정해지기 전에 한몫 챙겨 떠나라. 최행수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단의 권력 교체기를 틈탄 조직적인 움직임의 일부였던 것이다. 서윤은 편지를 품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붉게 물든 노을 아래로 상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천운상단이라는 거대한 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상단주가 자신을 파격적으로 등용한 이유도 짐작이 갔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외부의 피를 수혈하여 내부의 썩은 물을 걸러내고자 한 것이다. 서윤은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먹을 갈았다. 검고 짙은 먹물이 벼루에 고이자 그녀는 붓을 들어 새하얀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다. 정심생신, 바른 마음. 이것이 그녀가 앞으로 이 살벌한 상단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 할 유일한 규칙이자 무기였다. 서유는 붓을 내려놓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하녀가 아니라 상단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감찰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겠노라는 꿈이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님을 느꼈다. 붉은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마치 황금빛 미래를 예고하는 듯 찬란하게 빛났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서윤이 천운상단의 문턱을 넘은 지 3번의 해가 바뀌었다. 그 사이 천운상단은 조선 팔도는 물론 저 멀리 영영의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한 상단으로 그 위세가 더욱 드높아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행수라 불리는 서윤이 있었다. 갓 볶아낸 원두처럼 짙은 갈색의 비단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는 옥으로 만든 패를 찬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에 헐벗고 굶주렸던 소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상단의 모든 자금 흐름을 관장하고 주요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이인자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천운의 심장이라 불렀다.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은자는 가짜이고 그녀의 눈을 피한 장부는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하지만 서윤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덕망이었다. 그녀는 아랫사람의 실수를 무조건 징벌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헤아려 바로잡아 주었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윤은 상단주에게 청하여
사흘간의 휴가를 얻었다. 고향에 다녀오기 위함이었다. 금의환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그녀가 탄 가마 뒤에는 아버지에게 드릴 귀한 약재와 비단, 그리고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곡식이 실린 수레가 따랐다. 고향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3년 전 떠날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서윤의 마음은 천지개벽한 듯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길은 이제 설렘과 그리움으로 채워졌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여 그녀를 맞이했고 낯익은 흙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서유는 가마에서 내려 흘길을 걸었다. 낡은 신발을 신고 피를 흘리며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집 앞에 당도하자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서윤이 그동안 보낸 돈으로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당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암탉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다. 아버님, 소녀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 밖에서 기척을 알리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튀어나왔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달려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서유는 달려가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딸, 장하다. 정말 장하다. 살아 돌아와 주었구나.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다. 서유는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난 3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유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정성껏 마련해 온 술상을 올렸다. 그리고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버님, 이것은 박 영감에게 빌렸던 빚 문서입니다. 제가 떠나던 해에 이미 사람을 시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찾아왔으나 제 손으로 직접 태워버리고 싶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촛불에 문서를 가져다 댔다. 불길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닥타닥 타오르자 아버지와 딸의 얼굴에 붉은 불빛이 어른거렸다. 빛과 가난, 그리고 굴욕의 상징이었던 종이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아버지는 술잔을 비우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여한이 없다. 네가 이리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서유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 손에 고생을 묻히지 않겠노라고. 휴가를 마치고 상단으로 복귀한 서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과제였다. 외관의 상인들이 대규모 거래를 제안해 온 것이다. 그들은 조선의 인삼과 호피를 원하며 막대한 양의 은괴를 제시했다. 이문이 워낙 큰 거래라 상단의 행수들은 모두 들떠 있었지만 서유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던 중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외상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조선의 민가에서 억지로 징수하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양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이 뻔했다. 일부 행수들은 장사꾼이 이문을 쫓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백성들의 사정까지 봐주다가는 굶어 죽는다며 거래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의 생각은 달랐다. 서윤은 상단 회의에서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인심을 잃으면 그것이야말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물량을 맞추려다 백성들의 원성을 산다면 당장은 은괴를 손에 쥐겠지만 결국 상단의 평판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천운상단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신용을 파는 곳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서유는 외상들을 직접 만나 협상을 주도했다. 그녀는 물량을 줄이는 대신 품질을 최상급으로 보장하고 향후 5년간의 독점 거래권을 주는 조건으로 그들을 설득했다. 외상들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으나 서윤의 논리, 정연한 설득과 그녀가 보여준 장부의 투명함에 감복하여 결국 수정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거래로 천운상단은 막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의로운 상단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 상단주는 흐뭇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나를 뛰어넘었구나. 진정한 거상이란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임을 네가 증명했다. 겨울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리던 어느 밤이었다. 서윤은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는데 문득 3년 전 자신이 처음 이곳에 팔려왔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때 밖에서 쭈뼛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윤이 문을 열어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추위에 떨며 서 있었다. 소녀의 눈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갓 들어온 신참 노비임이 분명했다. 소녀는 서윤을 보자마자 놀란 토끼처럼 뒷걸음질치며 누군가에게 들은 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3년 전 서윤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따뜻한 털배자를 벗어 소녀에게 덮어주었다. 소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유는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얼어붙은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소녀는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연이라고 하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서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연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내게 무서운 규칙들을 말해 주었을 것이다. 밤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보아도 못 본 척 하라고 말이다. 연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그 규칙은 잊거라. 내가 새로운 규칙을 알려주마. 그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하얀 눈을 가리켰다. 첫째, 힘들 때는 언제든 뒤를 돌아보아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잊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부당한 것을 보거든 눈을 감지 말고 똑바로 보아라. 그리고 내 목소리로 말해라. 침묵은 너를 지켜주지 않지만 진실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연희는 서윤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서윤의 따뜻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인을 불러 명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깨끗한 방을 내어주어라. 그리고 앞으로 글 공부를 시킬 것이니 먹과 붓을 준비해라. 연희가 따뜻한 밥을 먹으러 떠난 뒤 서유는 다시 창가에 섰다.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더러운 것들도 아픈 상처들도 모두 보듬어 안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 보았다. 3년 전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달이 이제는 그녀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고 지혜와 사랑으로 끊어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룬 가장 위대한 거래이자 성취였다. 먼 훗날 사람들은 조선 최고의 거상 서윤을 기억할 때 그녀가 쌓은 금은 보화의 높이가 아니라 그녀가 베푼 덕의 깊이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장사꾼의 길을 개척한 여인으로 역사에 남았다. 천운상단의 붉은 대문은 이제 공포의 입구가 아니라 희망을 품은 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문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그 문 너머에서 서윤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